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그에 걸맞은 처신을 하지 못했다고 질타했는데요. 한편 여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방침을 언급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철은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김건희 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의 선고 내용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고가의 사치품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수한 다음 이를 가지고 자신을 치장하는 데 급급하였습니다.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솔선수범을 보이지는 못할 망정 국민에 대하여 반면교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일입니다. 네, 거미불로 화이불치,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꾸짖기도 했는데요. 결국 특검의 구형량은 15년, 선고 결과는 1년 8개월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 오늘 판결을 통해서 어쨌든 유죄가 나왔고 또 실형이 선고되긴 했습니다만 판결 내용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아쉬운 대목들이 많은데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 이미 기존의 판결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을 비롯해서 네. 그 9명의 공범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요. 그 판결 내용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들이 많고 오늘 재판부의 판결문은 일종의 형용모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필적으로 주가 조작 사실을 네. 인정하고 이제 수용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은 아니다. 이게 좀 앞뒤가 잘 안 맞거든요. 그런데다가 김건희 씨가 금전적 이익까지 봤단 말이죠. 네. 근데 어떻게 이게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권오수 그 도이치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 보면 통정매매에 김건희 씨가 직접 가담했다라는 게 사실상 판결을 통해서 인정을 하고 있고 네. 또 블랙펄 인버스트에 20억의 김건희 씨의 돈이 이 투자가 됐는데 그게 상당 부분 주가 조작에 쓰였다는 것도 확인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재판부가 김건희 씨가 적극적 가담 행위를 하지 않은 공동정범으로 보기 어렵다면 방조범으로라도 공소장 변경을 해서 네. 적극적인 판결을 내렸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어떤 정황으로 봐도 주가 조작을 사전에 인지했고 또 가담했고 그로 인한 금전적인 이익을 받고 또 이 대행사에 그런 수수료, 통상 이상의 수수료까지 지급한 이 전 과정을 봤을 때 오늘 전부무죄 판결은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요. 명태균 씨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도 사실이고 그 대가로 공천에 개입한 정황도 의심할 만한데 계약서가 없다. 그리고 이 전속 이익을 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봤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네. 때문에 그것도 무죄라는 건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의 본질인 공천 개입 문제를 재판부가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매우 내용적으로 유감스러운 판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매우 내용적으로 유감스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특검에서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15년 구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1심에서 1년 8개월이 나왔거든요. 네. 이렇다면 저는 특검에서 완전 완패한 걸로 봐야 되거든요. 저는 뭐 아마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쉬워진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거든요. 2022년 그때 대통령 취임하고 난 이후에 보면 서울의 소리 그 최재형 목사로부터 디올백 명품백을 받는 바람에 그때부터 문제가 됐었고 또 대통령하고 해외 순방 나갔을 때 또 해외 명품 숍을 쇼핑하는 바람에 또 논란이 있었고 네. 또 특검에서 이제 수사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보면 경복궁 근정전에 가서 또 보물로 지정된 또 왕자에 앉기도 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비호감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아마 저는 그러한 것들 때문에 특검에서 그런 여론에 휘둘린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이렇게 과잉 수사할 게 아니었거든요. 과잉 수사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었는데 너무 과잉 수사했, 좀 오바 수사했다는 부분이 있는 게 결국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것이 일어난 시기가 2010년에서 2012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째로 일어났고 또 한 3단계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서 걸쳐서 좀 시기가 나누어져서 이루어졌고 네. 거기다가 또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그때 박범계 장관이나 또는 추미애 장관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수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혐의 결정이 내려졌거든요. 또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황제 출장
조사 논란이 일어나긴 했지만 또 그 부분도 또 무혐의 일어났고 그렇다면 저는 특검에서 좀 더 법리와 증거에 충실해서 이번 사건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뒤따르지 못했다. 네. 어떻게 보면 오늘 그 판사가 판단하기로는 단순 전주 역할,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이 계좌가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관여한 건 아니다. 그렇다면 특검에서는 단순 전주라는 그 가능성을 열고서 공소장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조금 의혹이 가잉된 나머지 공동정범으로 가다가 결국은 이러한 결과가 맞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네. 애당초 조금 무리였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무상으로 제공된 명태균 씨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 후보가 어때 윤석열 대선 후보가 실질적인 이득을 얻게 되고 또 명태균 씨가 요구했던 것처럼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당선인이 윤상현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명태균 여론조사의 실질적인 혜택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거든요. 그때도 불구하고 정치 공동체로 엮어서 김건희 여사를 아마 이 부분에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결국 무죄 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특검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어떤 국민 여론적으로 덧씌워진 부정적인 이미지로 네.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수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판에 있어서도 어떤 법리나 또는 증거에 충실했는지 한 부분들을 특검에서 되돌아볼 필요는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무죄,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도 무죄고요. 통일부 금품 수수 혐의 일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김 씨 측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항소의 의지를 내비쳤고 변호인 측의 인터뷰를 보면 특검이 위법 수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 또한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는데 법리적,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논리다. 양형 판단도 사안에 비춰서 매우 미흡하다라고 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치 뭐 양측 특검 쪽에서는 당연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네. 판결이라고 보고요. 김건희 씨 측에서는 애초에 우려했던 것에 비해서는 다행인 판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아마 항소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검 측에서 양형도 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통일교 측으로부터 어쨌든 금품을 수수한 그 수수액이 8천만 원이 넘는 걸로 네. 재판부도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에 대해서 1년 8개월이라는 양형도 제가 보기에는 어떤 좀 납득이 안 됩니다. 때문에 앞서 이제 특검 수사의 어떤 미진함 내지는 특검 수사가 어떻게 보면은 좀 증거와 법리에 근거하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좀 정서적인 요소들이 많이 개입됐다 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글쎄요 저는 오히려 민중기 특검의 수사가 상당히 미진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이 수사를 너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은 법리나 법리나 어떻게 보면 증거를 넘어서서 했다기보다는 네. 왜냐하면 16가지나 되는 혐의에 대해서 특검의 수사를 했습니다만 지금 아직도 수사가 안 끝난 것들이 많고 기소하지 못한 사실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특검 수사가 좀 어수선하게 진행이 됐고 오히려 이번 판결이 이렇게 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특검의 부실한 수사가 하나의 원인이 됐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특검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과장된 수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오늘 판결 내용도 그런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특검이 수사해서 공소 제기한 사실을 거의 인정하면서도 부분의 이유를 들어가지고 전부 무죄 이렇게 판결을 내린 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네. 어쨌든 그래도 1심 판결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항소 이외에 달리 그에 대해서 대응할 방법이 없긴 합니다만 김건희 씨 지금 재판은 이게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제 다른 혐의로 인해서도 기소가 될 거고 또 추가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기소될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오래 갈 그런 재판이고 오래 갈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80일 동안 진행이 됐고 수사가 좀 미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는 좀 뭐였다고 보세요? 글쎄 저는 이게 이제 김건희 씨 사건 같은 경우에 네. 이미 이제 특검에서 수사 대상으로 분류한 혐의만 16가지인데 그러니까 수사하다가 새로운 어떤 사실들이 계속 밝혀져서 네. 일종의 이제 인지 수사까지 수사가 확대됐는데요. 그 특검의 수사력이랄까 혹은 특검의 이 수사에 대한 어떤 기획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실했던 것 같아요. 이게 내란 특검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특수수사는 애초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성과를 내야 되는 수사이기 때문에 뭘 중심으로 어디까지 수사할 건지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그 밖의 것들은 네. 추후에 뭐 경찰로 인계하든지 이런 수사 계획부터가 좀 명료했어야 되는데 민중기 특검 수사는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치우쳤다가 네. 또 새로운 사실이 나오면 그쪽으로 또 이렇게 치우쳤다가 그래서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많이 어. 보인 게 아닌가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민중기 특검이 특수사 경험이 있는 그런 검사 출신이 아니고 네.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생긴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특검 내부에서 이 특검 종료 이후에 들리는 얘기를 보면 네. 내부의 어떤 칸막이 효과랄까 이런 것도 굉장히 컸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파견 나왔던 그 파견 검사들이 중간에 돌아가겠다 해가지고 민중기 특검이 그걸 달래고 뭐 했던 기억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16가지 혐의에 대해서조차도 수사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채 종료가 됐어요. 결국 이제 2차 특검을 해야 되는데 그 2차 특검은 김건희 씨 사건만 하는 게 아니고 내란 사건이나 최병 사건까지 다 포함해서 2차 특검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종합 특검으로 과연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까? 오히려 김건희 씨 사건은 국수본에서 시간과 인력의 제한을 두지 않고 수사를 하도록 하는 게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오히려 이제 민중기 특검의 수사가 미진한 부분, 여러 가지 의혹들을 파헤치면서 더 많은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또 정리가 안 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일단 양측의 의견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 그 명태균 여론조사라든가 또는 도이치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긴 했지만 네. 본인이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했던 행위들 그 부분에서는 오늘 유죄가 나온 부분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아마 김건희 여사 측은 보면 어쨌든 이 부분이 이제 시작이니까 왜냐하면 지금도 보면 뭐 국가교육위원장한테 근거보기 받은 거 그다음에 또 이완 하백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 앞으로 알선 수재와 관련된 혐의와 관련돼서 재판을 받을 게 많기 때문에 네. 오늘 이 알선 수재에서 어쨌든 1년 8개월이 나온 부분을 어쨌든 다투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다만 저는 오늘 뭐 2가지 정도의 무죄가 나오고 했지만 저는 영부인으로서 했던 행위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우리가 어떤 대통령 영부인이 가져야 되는 어떤 품격이라든가 품위 또는 공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여러 가지 자세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오늘 어떤 사법적으로 뭐 계속 항소를 하고 다투는 부분들은 앞으로의 재판을 대비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어쨌든 먼저 김건희 여사 측에서 볼 때는 어떤 기계적인 항소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었던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도 보여주는 게 맞지 않았나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다만 민중기 특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시작할 때부터 워낙 혐의가 많았거든요. 16개 혐의가 워낙 방대했고 거기에는 네. 그런 어떤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사실관계가 없이 그냥 떠도는 이야기만으로도 혐의 사항에 집어넣어서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하기에는 너무나도 방대한 부분이 있었고 특히 또 민중기 특별검사 자체가 처음에 임명되는 순간부터 어떤 정치적 편향성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특히 특별검사 같은 경우에는 보면 그 수사 과정에서 또 우리 그 양평군청에서 수사받던 또 공무원이 또 자살하는 사태도 예. 있었고 또 지난 8월달에 통일교에서 민주당 인사들에게 전재수 전 장관을 비롯한 민주당 인사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어떤 유력한 증언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은 아마 오늘의 어떤 재판 결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야의 반응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국민 상식 무시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들 먼저 여쭙겠습니다. 김철현 연구위원께요. 민주당의 입장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저는 뭐 오늘 판결에 대해서 사실은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부분들이 더 뭐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민주당에서 어떤 그것을 검찰이라든가 어떤 사법부 개혁으로 몰아가는 거는 그건 민주당에서 원하는 정도의 어떤 판결이 나오지 않으면 그냥 모든 것들을 사법부의 기억으로 몰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어떤 수사가 이런 것들이 법리나 증거에 따라서 제대로 수사됐는지 부분들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저는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좀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는 건 맞지 않다. 왜냐하면 1심 판결의 판사가 보면 오늘 이례적으로 어떤 판결 선고문을 읽기 전에 여러 가지 본인 스스로가 이 재판부가 상당히 법리에 따라서 판결하려고 노력했다는 부분들을 이례적으로 조금 강조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그
어떤 1심의 판결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오늘 뭐 특검이든 아니면 김건희 여사 측이든 항소를 하기 때문에 네. 2심 재판부에서 이 사항 갖추어 나가면 되는 것뿐이고 다만 민주당에서 자꾸 이런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안 나오게 되면 자꾸 개혁 얘기가 나오게 되면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검찰 해체를 비롯한 검찰청 개혁이든 아니면 사법부 개혁도 여러 가지 오해와 또는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자꾸 비춰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그냥 괜히 긁어 부스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심 판결대로 존중을 하고 그 과정에서 이제 2심에서 다투어질 것 다투어지고 특검에서의 어떤 수사는 이런 부분대로 좀 나누어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반면 국민의힘은 뭐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정도 공식 입장은 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민주당의 사법개혁 필요성의 강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개별 판결에 대한 이제 불복의 절차는 네. 항소를 통해서 할 거고 그 주체는 민주당이 아니고 특검입니다.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판결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그 판결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게 이제 사법부의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확대해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사법 개혁의 필요성이나 과제는 그 자체로 있는 겁니다. 개별 판결의 내용과 무관하게. 그리고 내란 전담 재판부는 일단 일단락이 됐고 특검도 2차 특검을 하기로 지금 이제 법이 통과가 돼서 네. 제도화가 된 거고 그 나머지 사법 개혁의 과제는 여전히 이제 논의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판결 내용에 대해서 뭐 비판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판결 내용을 존중하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평가하거나 비판을 할 수는 있는 거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곧바로 이래서 사법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연결시키기 시작하면 이게 한도 끝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논리는 전 너무 관성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민주당에서 지적한 바대로 지금 국민들이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어떤 엄중함 그리고 그간에 이 사태가 진행되어 왔던 그런 과정 그리고 특검의 이제 수사 내용 그리고 공소 내용 이 모든 것에 비추어 볼 때 오늘 판결은 너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을 통해서 좀 더 꼼꼼하게 다투고 특검도 무엇이 미진했는지 수사 과정에서 혹은 이제 공소유지 과정에서 이런 점을 좀 돌아봐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 상식에 좀 더 부합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습적인 이 관세 인상 발언을 두고 여야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현안 질의를 했는데요.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대미투자특별법 고민을 해서 함께 심의해서 빨리 처리하는 게 최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뭐 비준 절차를 진행하는 나라들 없죠? 무려 MOU이기 때문에 비준이 꼭 성립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지만 그 비준에 준하는 그런 논의를 거치고 네, 결국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비준 동의 절차를 가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법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입장이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저는 야당에서 자꾸 비준 얘기를 꺼내는 거는 네. 이 MOU라는 그 한미 간의 합의의 법적 성격하고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유럽도 일본도 MOU를 체결했는데 그걸 가지고 비준을 하지 않았고 미국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왜 우리만 거기에다가 강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해서 비준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지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반대를 위한 반대의 논리 비슷하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다. 야당도 그런 점을 좀 유의할 거라고 보고 다만 정부에서도 이게 중대한 국민적인 그 재정 부담을 발생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네.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대미 그 투자특별법을 제정하기로 발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법안 통과가 늦어지는 걸 가지고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표한 것 같은데 한미 간의 작년 11월 13일 날 타결된 MOU에 따르면 해당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그 달에 첫날로 관세를 소급해서 인하하기로 합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어긴 게 없습니다. 네. 우리 국회도 어긴 게 없고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좀 예측 불가능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협상 과정에서도 네. 이번에도 그런 거고 오늘 또 미국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은 한국 정부하고 잘 현명하게 협력하겠다. 대처해서 예. 해결할 거다. 그리고 당장에 25%로 관세를 오늘부터 올린 게 아닙니다. 다만 그런 엄포를 놓은 정도여서 제가 보기에는 일종의 또 다른 협상용 혹은 또 다른 압박용 이제 그런 제스처가 아닌가 싶고요.
김정관 장관이 지금 미국에 갔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또 우리 정부의 의지를 차분하게 설명하고 이게 3,500억 불을 10년간 나누어서 투자를 하기로 했고 네. 매해 200억 불씩 하기로 한 건데 지금 1월입니다. 올해 이제 시작한 지 지금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예. 이거 왜 빨리 하느냐고 최근 하는 거는 국가 간에 어쨌든 외교적 합의가 있는데 문서로 상호 간에 합의한 그런 것에 비추어봤을 때 너무 이게 손바닥 뒤집듯이 그걸 뒤집는 신중치 못한 언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특성을 감안했을 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걸 좀 보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국회에서 2월 중에 대미 투자특별법 입법을 위한 여야 간의 이제 상호 논의가 조금 좀 빨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국회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일단 여야의 입장 어떤 입장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25% 인상을 하겠다고 하는 게 보니까 네. 결국 일본 정부 때문이거든요. 아마 올 3월 달에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서 아마 미일 정상회담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 아마 벌써 제1호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를 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먼저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됐고 또 우리보다는 5,500억 달러니까 한 300조 원 정도를 더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올 3월이 되면 벌써 1호 대미 투자 계획이 나오는데 왜 한국은 11월 달에 관세에 대한 어떤 뭐 이 특별법만 발의가 되고 그리고 관세에 대한 인하 소급은 됐는데 왜 제대로 된 투자 계획을 내놓지 않느냐. 한국과 일본을 동일선상에서 보고 있는 저는 트럼프 나름대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어떤 거래 기술 협상이라고 좀 보고요. 저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 25% 인상이라는 게 나오자마자 또 비준이냐 또 특별법 제정이냐 이런 논란이 빠진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네. 다만 국민의힘의 김태호 의원이 비준에 준하는 조치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건 MOU라고 하는 부분들이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비준을 받는 건 우리 스스로 구속시킨다는 부분들은 여당에서 얘기하는 게 맞지만 실질적으로 1년에 이게 200억 정도 달러면 우리나라 돈 한 30조 원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올해 예산의 한 5% 정도 되거든요. 사실 적지 않은 부분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국민들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 상당히 늘리는 부분 맞는 그 재정적인 부담을 갖게 되는 건 맞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미 투자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좀 더 국민들에게 이 부분에 좀 소상하게 얘기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게 아마 저는 김태호 의원이 얘기하는 비준에 준하는 조치라고 보고 사실상 우리가 지금 미국에 대해서 1년에 한 30조씩 그리고 10년에 걸쳐서 한 300조 원을 투자를 하는데 네. 도대체 어디에 투자가 되는지 그런 것들도 미국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두 번째 이 부분에서 만약 수익성이 나지 않게 되면 그 모든 책임은 또 우리 한국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그리고 이 투자 계획을 어떻게 가져가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2월 달까지 또는 3월 달까지 이 대미 투자 특별법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한 대로 맞춰 나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국민들에게 앞으로 이 투자하게 되는 그 법안을 제대로 설명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아마 정부 차원에서 보면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세 협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과가 될 만한 아주 잘된 협상을 해왔다는 부분만 얘기하고 앞으로 우리가 투자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들도 사실 잘 모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준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 떠나서 비준에 준하는 적어도 국민들의 설명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무에 복귀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늘 서초의 한 마트를 찾아서 물가 점검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전 대표의 제명 관련해서 질문에 당내 문제는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했고 오늘 한편 한동훈 전 대표는 김영삼 전 대통령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관람하고 달개 목을 비틀어도 새벽을 온다라고 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 어떻게 내일 최고위가 있는데 절차대로 가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 국민의힘의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를 종합해 보면 내일 최고위원회에서 윤리 징계를 확정을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월말이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로서는 다음 달까지 이 이슈를 끌고 가지 않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장동혁 대표가 뭐 8일간의 몸을 상해가면서 단식을 했는데 그 단식에 대한 해석이 이게 이제 대여투쟁의 명분을 내세웠습니다만 내부용이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었잖아요. 단식에 복귀하면서 한동훈 대표 이제 징계를 결정을 하게 되면 내부용이라는 그 해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로 인해서 이제 당의 내부의 갈등이나 내홍은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뭐 소장파 의원들도 그렇고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저 징계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지도부에서는 계속 이걸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앞두고서 여당에서는 뭐 조국혁신당하고 통합까지 제안하면서 일종의 덧셈 정치를 시도하는 데 반해서 야당은 이제 있는 이 자원마저도 덜어내는 그런 뺄셈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일부 합리적이거나 네. 또 이 중도적인 그런 지지층, 그리고 뭐 국민의힘 당원이 아니더라도 그런 스윙 보터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점을 고려해야 되는데, 장동혁 대표나 현재 당 주류는 당장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지방선거의 결과에는 크게 연연하지 않고 당권을 강화하겠다. 그럼 결국 장동혁 대표를 당대표로 만들어준 이른바 이제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포괄적으로 지칭을 하죠. 그런 세력의 정치적 요구가 지금 한동훈을 제거하는 거니까 이제 그 요구에 부응하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 지금 많은 후보자들, 특히 이제 뭐 광역단체장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의 목소리를 계속 내왔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선거 지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이 문제와 이후에 당 운영을 둘러싸고 아마 국민의힘이 다시 깊은 내용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뭐 그럼 말씀하신 대로 내일 제명 결정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무조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을 기계적으로 따라야 될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마 최고위원회 권유고 사항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에서 나름대로 바꿀 수도 있긴 하지만, 아마 지금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충분히 재심 기간도 줬기 때문에 그냥 윤리위원회 결정대로 가겠다고 하는 입장을 보이는 것 같고, 또 한동훈 전 대표도 보면은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과거에 내 스태프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리위원회 제명 결정은 결국 그 뒤에는 장동혁 대표가 있는 것이고, 나도 거기에 한 발짝도 밀리지 않겠다 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다만 저는 지금 당내에서 보면 결국은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이게 옳으냐 그러냐라고 할 때 보면 당내 구성원들의 어떤 입장들이 중요한데, 최근에 보면은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이 양비론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결국 뭐냐, 장동혁 대표도 좀 잘못했기 때문에 한 발짝 물러서고, 한동훈 전 대표도 당계 논란 관련해서 한 발짝 물러서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솔하게 사과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지금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그 제명 결정 처분 임박한 것에 대해서 결국은 조금 뭐 눈치 보기라고나 할까,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되는 걸로 보이거든요. 특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간에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하는 부분들은 그럼 계속적으로 비민주적인 결정이고 억울하다고 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손을 들어주기보다는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장동혁 최고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하더라도 그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는 아마 이런 것들이 보면 결국은 아마 김정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지금 당협위원장인데 아마 탈당 권유를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범 케이스로 좀 보인다고 보이거든요. 결국은 아마 김정일 전 최고위원처럼 계속적으로 당내 결정에 대해서 반발하게 되면 지금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조치가 내려질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선거에 시의원이나 구의원 또는 구청장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사실 당원권 정지라고 하는 중징계를 맞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상당히 그런 부분들도 염려해서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결정이 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박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깊은 내용에 빠져들 가능성이 좀 낮고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제명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그 부분에 따라서 저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정책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걸 정책 어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동안에 보면 어쨌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유산을 갖고 국민의힘에서 비대위원장이 되고 당대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본인의 정치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인이 긴 호흡으로 끌고 나가는 것들도 하나의 좋은 어떤 한동훈의 정치가 시작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박원석 전 국회의원, 김철원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